바로 세 번째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첨단 재생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총 3개의 저희가 아젠다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 세션은 GC셀의 이득주 부회장님과 JW 크레아젠의 이재삼 연구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좀 기지개를 한번 피는 한 1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네, 한번 기지개 펴시고 강의를 하는 분만 하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걸 알았는데요. 이번 세션 3는 첨단 재생 의료 분야에서 이제 세 분의 연장분을 모시고 현재 저희 그 첨단 재생 의료 분야의 어떤 그 해외 그 규제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 이제 임상 연구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신입 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세 분의 연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첫째 연장님은 최병인 교수님으로서 현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저희 캄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재생의료 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계셨었고요.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사무총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병현입니다.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산업체, 기업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연구하시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사업단 단장님께서 이 마지막 세션이 오히려 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그런 세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보시기에 따라 아마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외 규제 동향인데요. 해외 규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얘기는 아니고요. 해외에서는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도 아주 긴 시간도 아니고 했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는 전체적으로 이 규제 과학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생의료 분야에 어떤 규제 동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이 구글링이나 사전을 찾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찾아보시면 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FDA에서 하는 얘기죠. 아주 기술적이고 FDA의 역할과 업무에 부합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알렌 모그히시라는 이 박사님이 얘기한 거는 규제 과학이란 이런 그 사이언스와 그리고 모든 레벨에서 이런 사이언스를 이 소셜 디시전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좁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FDA의 역할이 맞겠지만 규제과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술을 또 우리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게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합의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규제과학이 접근 방법과 개념도 시대와 상황과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과 많이 다릅니다. 살아있고요, 또 뭐 오래 지속돼야 되고 뭐 생산도 어렵고, 그래서 규제가 달라야 됩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식약처에 가면 많이 부딪혀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뭐 형평성도 이렇고 규정이 이렇고, 근데 그걸 안 바꾸면 식약처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낫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전체적으로 이 규제 과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규제 접근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환자의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인 합의와 보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그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냐? 뭐 그런 많지만 결국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 사람한테 뭐가 좋으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이 예전하고는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저희 재생의료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 기술 발전과 함께 큰 문제가 이 고가 치료제들이죠. 뭐 재생의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고가 항암 치료제가 이미 앞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고 어떻게 보험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죠. 아직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한두 케이스니까 뭐 어떻게든 하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일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없으면 실컷 개발해 놓고도 기업은 못 팔고 환자는 혜택을 못 받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 개념은 플렉서블입니다.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이 리스크 베네핏 어세스먼트, 환자한테 단순히 뭐 규정을 정해놓고 이게 규정에 맞냐 안 맞냐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그 요구되는 어떤 자료의 수준이나 범위가 이 환자한테 결국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느냐 또는 베네핏을 주느냐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뭐 대표적이죠. 뭐 우리가 옛날 같으면 사실 허가도 받지 못할 백신들을 그냥 허가 줘가지고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걸 왜 쓰겠어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규제기관도 필요할 때는 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동정적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근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만 허가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제한된 환자군한테도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낫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보험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 플렉서블한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여기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찾아보시면 이미 다 나오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데 대한 워크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잠깐 뚝딱뚝딱 해가지고 제도를 내놓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 또 시민단체, 정부, 병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협의를 거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도 시작은 일부 되고 있지만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복잡한데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루틴한 패스웨이고, 이거는 래피드한 패스웨이, 롤링 리뷰, 뭐 컨디셔널 조건부 허가 뭐 이런 얘기들이고, 이건 아주 이번 코로나 같이 이머전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 사태 말고도 우리나라도 식약처 규정에 그 응급 임상이라고 해서 아주 위급한 질환이나 위급한 상황에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아주 활발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제한점이 있는 거죠. 프라이싱하고 리임버스먼은 오늘 뭐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1.3 빌리언, 우리 돈으로 뭐 한 10몇 억, 15억, 뭐 6억 하는 그런 치료제죠. 이게 이제 2012년도에 희귀질환 치료하려고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5년 뒤에 거기도 재심사를 해요. 2017년도에 리뉴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너무 고가라서 환자가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 계속 재허가 받아봐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조차도 이런 고가 치료제들이 시장을 페네트레이션 못 해가지고 이렇게 그만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 2개가 허가를 받았어요. 하나가 그 유명한 킴리아, 다른 하나가 졸겐스마라고 해가지고요. 그 신경질환인데 희귀 난치 질환이에요. 그게 아직 약가를 안 받았는데 외국에서는 24억이에요. 한 번 치료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보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킴리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효과가 없으면 1년 동안 팔로우업 해보고 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가 아웃컴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뭐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할 것이냐. 지금 킴리아가 국내에는 허가는 받고요. 심평원에서 암소위원회까지는 얼마 전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프라이스 결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오늘 그 카티 우리 그 큐로셀에서 개발하고 있죠, 그죠? 자, 큐로셀에서 제품을 만들면 큐로셀도 킴리아 같이, 킴리아는 외국에서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해요. 원타임 트리트먼트에. 킴리아 같이 그런 가격을 붙일 것이냐? 궁금하죠? 그렇게 해서 다 돈 받을 수 있으면 큐로셀은 부정화될 겁니다. 근데 국내 정서상 그렇게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킴리아는 도대체 같은 시장에서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아직 뭐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고, 이 분야는 해답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냥 큰 틀에서, 이건 뭐 재보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가를 예를 들어서 평생 갚아 나가는 뭐 이런 제도, 뭐 다양한 이런 방법들은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외국에서도 정확하게 합의된 답은 없고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보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약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국가별로 또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거 얘기는 요 정도만 드리고요. 요게 이제 외국에서 이런 ARM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산업협의체 비슷해요. 미국의 재생의료 기업협의체인데, 여기는 기업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페이먼트 모델하고 파이낸싱 모델, 어떻게 돈을 페이할 것이냐 하고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약의 종류나 원타임 트리트먼트냐, 원타임 페이먼트냐, 뭐 또 이 결국은 이 보험이라는 건 상부상조잖아요. 상부상조니까 이 환자군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런 스타디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규제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런 환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 또 real world evidence, real world data죠. 실사용 증거에 대한 활용성과 중요성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쪽도 AI하고 컴퓨터 모델링이 중요해진다. 이런 전체들이 아마 빅데이터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social and ethical concern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5가지를 키워드로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미국 FDA가 21년도에 올 초에 이제 규제과학적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5개의 키 트렌드를 이런 저널에서 정리한 건데, 여기 이제 5개가 patient centric하고 real world evidence하고 biomarker research, 그 다음에 AI and computer modeling, 그 다음에 manufacturing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 자료를 참고해서 앞에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US FDA는 단순히 뭐 효과를 줄까 말까가 아니고, 결국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제품으로 빨리 구현시켜서 환자한테 쓰게 해줄까? 거기에 지금 미싱된 파트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식약처도 여러분들이 뭐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에 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규제과학 연구 과제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규제하고 붙어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패션 센트리시티하고 real world evidence에 대한 얘기고, 뭐 real world data하고 electronic health record입니다. 결국 뭐 저희 환자들 요즘 전자 레코드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컬렉션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예요. 단순히 뭐 임상 시험하고 추적 관찰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하자, 뭐 이런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컬렉션 되는 환자 데이터, 결국 이게 유헬스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미국은 이미 그 EHR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런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또 약을 허가를 줄 때 디시전 메이킹에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국내 리포트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실사용 증거를 이용해서 승인받은 약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미국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재생의료 분야는 아니지만 이미 실사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약 허가를 하는 작업들이 이미 많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까 말씀드린 RMAT 데지그네이션과 관련된 이 21세기 치료법, 요게 이제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하고 환자 중심의 접근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AI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요건 미국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이런 연구를 해요. 세포 이미지를 수백 장을 촬영해 가지고요, 좋은 세포하고 안 좋은 세포를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머신러닝 스타일로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이런 모폴로지를 가진 세포는 좋은 세포, 아닌 세포는 뭐 나쁜 세포, 이렇게 구분하는 뭐 그런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미 다른 약 분야에도 이미 머신러닝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 매니팩처링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요거는 이제 US FDA에서 한 건 아니고 싱가포르 그룹에서 한 건데, 요거는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세포 치료제 임상 리포트를 쭉 분석을, 메타 애널리시스를 했어요. 메타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머신러닝으로 돌렸더니, 그래서 뭘 봤냐면은 임상 지표 파라미터 중에서 효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가 뭐냐, 이걸 봤더니 아무래도 디펙트 사이즈가 가장 크리티컬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임상 시험 디자인할 때도 이런 머신러닝이 앞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일본도 이미 여기 보시다시피 프리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마케팅까지 2013년, 14년도에 재생의료법을 일본에서 만들었죠. 나중에 소개는 드리겠지만, 이거 하면서 이 작업을 같이 했어요. 데이터 컬렉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JSRM이라고 미국의 학회입니다. 학회인데 거기 연구자들, 뭐 기업들 뭐 다 붙어 있어요. 이 학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등록된 임상 시험들의 자료를 전주기로 이렇게 모아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뭐 간단하게 그런 소개. 저희도 지금 그 규제과학센터가 생겼죠.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규제과학센터가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사업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빅데이터 관점에서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EMA도 2025년을 바라보고 이런 regulatory science 쪽에서 뭘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뭐 그냥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지금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FDA, EMA죠. 유럽은 EMA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자세한 건 생략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도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이후에 여기 이제 뭐 저희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그 큰 국가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뭐 해외 쪽 소개라 요 두 슬라이드밖에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환자 접근성 개선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은 식약처에서 지금
국회 포럼 한 거고요. 오른쪽은 복지부에서 웨비나로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시리즈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환자 중심의 이런 접근 방법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거는 또 재밌다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에 대한 우려와 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환자에 대한 치료 권리, 이것도 뭐 논란이 많죠. 이 환자는 기도가 없이 태어난 환자인데 한국 베이비예요. 아빠는 캐나다인이고, 그래서 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인공기도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국 식약처는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했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했어요. 제일 까다롭다는 미국은 돼요. 이게 이제 플렉시빌리티죠. 물론 결과는 안 좋았어요. 결국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가치가 없겠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베네핏에 대한 관점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무허가 우리 얘기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다들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cial and ethical concern 뭐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 왜 돈 주느냐. 이번에 졸겐스마도 누가 한번 그 신문고에 쳤어요. 우리 아기가 아픈데 이거 좀 꼭 보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보험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 다 주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뭐 이런 지금 디베이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 재정을 무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도 없죠. 뭐 이런 것들도 소셜 컨플릭이 지금 생기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분은 내 세포를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기업만 돈을 벌었어요. 나는 왜 돈을 안 줍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최근에 이제 내 얘기가 나온 게 힐라셀이라고 하는 자궁경부암 세포인데 몇십 년간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그 환자 본인은 가족은 아무 뭐 대가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동안 없다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유전자 가위 얘기 나오니까 이 베이비를 이렇게 에디팅 해가지고 뭐 이게 뭐 후대의 이런 형질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이런 베이비들 슈퍼 베이비죠. 모든 좋은 형질만 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중국의 환자가 이 난자를 쥔 모디파이 해가지고 사실 베이비를 트윈 시스트를 출산을 했어요. 그걸 아주 당당하게 학회에 나와서 발표했다가 지금은 아마 깜빵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엄청난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다양하다는 얘기고요. 역시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의료. 요거는 뭐 그냥 소개로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한국은 17개인데 그중에 2개가 외국에서 온 제품들이고 다 진테라피예요. 옛날에는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적지 않죠. 근데 보면 이 유전자 치료제, 진 모디파이드 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미 흔히 얘기하는 미국, 유럽, 일본 이제 지금 많아요.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가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런 소위 말하는 차세대 치료제는 수입한 것밖에 없고 뭐 다 옛날 그 단순 배양 치료제 중심이다 아직은.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술과 제품에 그런 것들이 다 규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요. 특히 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보신 요 유전자 치료제, 1번, 뭐 2번 이런데요. 유전자 치료제 자체는 뭐 중국에서 2003년도에 최초로 냈지만 아까 withdrawal한 이 유전자 치료제가 사실 유럽에서 처음 나온 그런 치료제고, 근데 이제 획기적인 어떤 변화는 여기 9번에 있는 킴리아가
허가받으면서부터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여러 나라에 지금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까지 지금 허가를 받아 있죠. 그 뒤에 연이어서 뭐 예스카타, 그 다음에 티카투스, 브레안지, 어베카마 뭐 이런 CAR-T 치료제만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한동안 유전자 치료제는 겁나서 허가 못 내주다가 이제 막 보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고 또 뭐 유전자 바이러스를 쓰기 때문에 안전성 위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시대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아까 뭐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 아마 뭐 대부분의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세한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근데 큰 틀은 결국 이 과정 R&D부터 시작해서 마켓 어프로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스트 마켓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뭐 크게는 제품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하고 의료 시술 같이 쓰는 거에 어떤 트랙, 투 트랙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좀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속 허가 심사 이런 개념들이 기존의 치료제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 보신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쓰다 보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동물 시험하는 게 무슨 의미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동물 시험은 좀 생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은 안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킴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동물 실험 없이 허가를 받았어요. 왜냐? 그 전에 사람한테 썼거든요. 휴먼 데이터가 있으니까 동물 데이터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럼 사람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지? 연구 레벨에서 임상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법이 왜 임상 연구를 촉진하려고 하느냐, 임상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업들이 바빴어요. 조그만 하고 빨리 허가받아서 해야 투자도 들어오고. 근데 요즘은 투자 뭐 3년 만에 돈 회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죠? 뭐 조금 왔다 갔다 뭐 붙임은 있지만 옛날보다는 환경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제품 개발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품을 성공시킬 수 있는 패스웨이를 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제대로 접근해야 식약처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니고시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급하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식약처도 또 할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일본, 미국, 뭐 중국, 타이완, 뭐 그 외에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법을 바꾸고 있느냐인데요. 각국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2014년도에 RM Safety Act를 만들면서 투 트랙을 관리를 하게 됐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단순 배양 MSC가 의료 시술 같이 그냥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환자가 죽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다른 분야는 그대로 쓰는데 이 재생의료 분야는 허가를 받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강화된 거죠. 그리고 한쪽 섹션은 재생의료 제품을 정식 상업화 트랙에서는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유효성의 가능성이 보이면 조건부 허가를 주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주고 나서 7년 동안 시장에서 팔로우업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괜찮으면 완전 허가를 주고 아니면 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재생의료 기업들이 이때만 해도 이 규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불확실성이 아주 컸어요. 규제기관들이 허가를 잘 안 내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삼성하고 LG에 뒤처져 가지고 허덕이던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이쪽으로 다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에도 이미 뒤처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재생의료를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법도 바꿨죠. 지금은 뭐 메카같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일본이 그렇게 획기적인 법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빨리 움직인 건 유럽이에요.
유럽은 2007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이 재생의료를 새로운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ATMP라고 하는. 그리고 유럽 전체를 통괄해서 중앙허가 제도를 만들게 됐죠. 그 이후에 Hospital Exemption이라고 해서 일본의 그 의료 시술 비슷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난 루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냥 누구한테나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은 케이스와 허가받은 환자한테만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예요. 근데 돈을 받고 합니다. 뭐 그런 제도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Adaptive Pathway라고 해서 Rolling Review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해가면서 임상 디자인을 좀 플렉스블하게 바꾸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2014년도부터 16년 프라임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프라임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ATMP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재생의료, 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에 대해서 신속 심의해주고 또 맞춤형으로 심사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건부 허가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단지 허가의 허들은 낮추지 않습니다. 볼 건 다 보겠다. 볼 건 다 보는데 최대한 도와주겠다라는 게 프라임 제도고요. 앞에 여기 일본은 뭐예요? 허가를 아예 낮춰줘 버린 거죠. 뭐 빨리 조건부 줘버리고 뭐 효능의 가능성만 있으면 허가를 줘버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여기는 세포를 쓰지 않은 유전자 치료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유전자 치료제는 따로 분류를 하는 거죠. 다음에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Cures Act를 통해서 RMED, Regenerative Medicine이라고 하는 재생의료를 뭐 완전히 분리한 건 아니지만 따로 구분을 하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는데 그 결국은 여기 보면 이 goal 목적은 뭐냐면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치료제를 환자한테 빨리 딜리버리하고 그래서 뭐 이게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MED 데지그네이션이 아까 뭐 이전 연자분께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다르냐? 기존의 Breakthrough 데지그네이션도 있었고, 요게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법적 근거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이런 아래쪽은 비슷하고요. 크게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 기본적으로 RMED은 Breakthrough 데지그네이션은 어떤 의약품이든 됩니다. 그런데 RMED은 재생의료여야 됩니다. 즉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거죠. 두 번째는 Breakthrough Designation은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임상적인 효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효능을 보여줘야 이렇게 데지그네이션이 되고, 데지그네이션이 되면 신속 심사, 그다음에 집중 지원 이렇게 해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죠. 근데 RMED은 그 허들을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일본 비슷하게 일본은 효능 가능성만 보여주면 아예 허가를 줘버리니까 아주 전향적인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RMED 데지그네이션과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의 차이는 RMED은 효능의 가능성만 보이면 데지그네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안전성은 프루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허들을 낮춰놨다. 그리고 재생의료만 해당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죠. 중국도 소리 소문 없이 사실 재생의료 세포치료제 분야의 법을 여러 차례 개정을 하면서 바꿨어요. 중국도 한때는 그 무허가 치료제가 사실 난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몇 년간은 줄기세포 치료제 시술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 법을 만들면서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큰 틀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투 트랙입니다. 임상 시술과 같이 쓸 수 있는 거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뭐 그런 게 아주 허들이 낮고 허가 잘 내줄 것 같죠. 그런데 재밌는 게 중국은 아직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CAR-T도 아직은 없죠. 그렇지만 많은 임상 시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에 지금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그런 규제의 수준을 미국같이 만들겠다. 그래서 전폭적인 어떤 지금 지원을 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타이완만 말씀드리면 대만은 재밌는 게 RASMET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6개의
자가 치료제입니다. 자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인디케이션이고 성인에만 해당되는 이 6개 치료제는 의료 시술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생산 사이트도 허가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메디포스트에 칼티스템이 허가를 받았죠. 그런 것들이 내가 다시 똑같은 MSC를 가지고 연골 치료하겠다고 그러면 똑같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비임상, 임상시험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에 의하면 동등승만 입증하면 따로 임상시험해서 허가 안 받아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들은 품질과 특성에 대한 자료만 만들면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중간 단계죠. 메디컬 프랙티스하고 그냥 허가, 정식 허가 받는 거에 중간 단계인 셈이고요. 이런 게 이제 그 근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면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재밌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저희도 좀 참조해 볼 만하지 않을까 개념적으로. 근데 이제 상업 쪽 트랙은 아직까지 조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뭐 주요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전체 정리한 겁니다. 옛날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 가지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 영역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조건부가 정식 허가, 최소 조작은 따로 가고 있죠. 최소 조작은 따로 가고 있고 의료기술로.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 우선 심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제 응급치료, 뭐 동정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최초 조작과 일부 치료제까지 이렇게 의료 시술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역시 이제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금 5개국, 6개국, 중국, 한국, 인도, 싱가포르, 대만, 일본 이렇게 6국가가 2018년부터 모여서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첨단재생산업협의회가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뭐 이제 2020년도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요. 매년 모여서 각 국가의 어떤 재생의료 현황도 발표하고 규제도 나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올해 이제 또 저널에 이런 발표도 했었어요. MSC 치료제를 모델로 해서 비임상 시험 리퀘어먼트가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비임상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MSC에 대해서는 워낙 축적이 돼 있고 뭐 로컬에서도 이미 의료 시술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일 터프한 곳이 인도더라고요. 인도는 뭐 안전성 시험하고 이런 데만 동물 시험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5-6개씩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많이 지났나요? 어떻게 됐죠? 예, 좀 죄송합니다. 지났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한 분만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간도 지났는데 그냥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